소리나는 책방. 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방 배작가입니다. 여러분들 2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총 6가지의 이야기들을 준비해 봤고요. 네. 하나하나 재밌는 이야기들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천천히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산속에서 어머니와 둘이 사는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평온하고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픈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이사한 것을 늘 잘한 일이라 생각했죠. 그런 그에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온 것은 지난 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흐리다가 조금씩 비가 뿌리는 밤이었는데 일찍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전원주택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책을 읽으며 잠을 청하는 중이었습니다. 계세요? 계세요?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창을 열고 내려다보니 희미한 빗줄기 사이로 웬 남자 하나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뭐야? 등산객인가? 석구는 가끔 집 앞에서 지나가는 등산객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물을 준 적이 있어서 등산객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석구는 1층에서 벌써 주무시고 있는 어머니가 놀라 깰까 서둘러 겉옷을 걸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전원주택이라 담벼락이 낮았고요. 상대의 얼굴이 훤히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석훈이 경계하며 묻자 남자는 비를 맞았음에도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를 띠고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 제가 등산하러 왔다가 길을 잃었는데 어디 창고라도 좋으니까 비 좀 피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비만 아니면 그냥 밖에서 자도 상관없는데 비 때문에 이거 골치 아프네요. 석훈이 남자를 보니 그는 그의 말대로 등산복에 등산용 케인까지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일단 비가 거세지니까 안으로 들어오세요. 석훈은 남자를 안으로 들였고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아, 이거 초면에 너무 폐를 끼칩니다. 허허. 남자는 서글서글한 인상이고 예의도 잘 차렸습니다. 아니에요. 갈 데 없으신데 괜찮으시면 2층 제 방 옆에 손님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아직 12시도 안 됐으니까 밤이 많이 남았습니다. 또 저렇게 비도 거세게 오고요. 석훈은 거실창 밖으로 거세진 빗줄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결국 남자는 라면까지 한 그릇 얻어먹고 석훈의 옆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석훈도 뒤척이다 잠이 들었는데 기이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옆방의 남자가 한 여자를 죽이고 도망치는 꿈이었는데 너무나 그 꿈이 선명하고 무서워서 석훈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석훈은 식은 땀을 손으로 쓱 닦고는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남자에 의해 죽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당신네 집에 들인 남자는 나를 죽인 사람입니다. 어서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내 이름은 고산동에 사는 이정미입니다. 다시 잠에서 깬 석훈은 그 꿈이 너무도 선명해서 경찰에게 전화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해보니 그러지 않아도 고산동에서 사람을 죽이고 석훈이 사는 용화산으로 도망친 남자를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인상착의도 석훈이 집에 들인 그 남자와 같았습니다. 아마도 남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등산객으로 위장한 듯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석훈은 초조하게 경찰을 기다렸고 마침내 경찰이 도착, 그 남자를 연행하게 이르렀습니다. 며칠 후 TV 뉴스에 나오는 남자를 보고 석훈이 깜짝 놀라 옆에서 같이 TV를 보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 우리 집에서 자고 간 사람이에요. 그래, 신기하구나. 내 꿈에 나타났던 사람이랑 비슷하네. 혹시 저 사람 고산동에 사는 어떤 여자 죽인 사람 아니냐? 석훈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어머니와 자신이 같은 꿈을 꾸었으니 말입니다. 설마 죽은 그 여자가 자신을 죽인 범인을 잡아달라고 우리 모자의 꿈에 동시에 나타난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소리님들 중에서 실제로 이런
기이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 메일로 그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좀 부드럽게 고쳐서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요 라이브 시간에. 그래서 혹시 정말 난 이런 기이한 체험을 했다. 난 정말 기이한 경험을 했다.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도 미스테리한 이야기고요. 네, 기묘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진호는 아버지가 30년 넘게 운영하던 중식당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엄한 아버지에게 요리를 배워 그런지 그가 운영을 해도 중식당은 잘 되어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진호가 중식당 서천을 운영한 지 5년째 되더니 그는 착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외로웠던 그에게 보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진호와 결혼하자마자 홀에서 서빙도 하고 계산도 하며 진호를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호의 와이프가 넌지시 진호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주방 앞에 있는 아버님 사진 치우면 안 될까? 진호는 별 의식을 하지 않고 주방 앞에 걸어두었던 선대 사장님의 사진, 즉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왜?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 가게 리뉴얼도 해야 하는데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냥 그 사진을 우리 집에 가져가자고. 진호는 와이프를 너무나 사랑하였기에 잠시 고민하다가 그녀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공교롭게도 손님들의 불평이 터져났습니다. 맛이 좀 변했네요. 짬뽕 국물 맛이 밍밍해 예전에는 나름 깊이가 있었는데 갑자기 터져나온 단골 손님들의 불만에 진호는 고심했고요. 여러 가지 레시피를 다시 점검하고 맛을 보는데도 전혀 달라진 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점점 손님은 줄고 초조해진 진호는 친구의 권유로 무당 하나를 서천으로 불러들여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내가 전에도 이 집에서 먹은 적이 있었는데 맛이 변했네. 그런데 그 사진 어디 갔어? 네, 무슨 사진이요? 저기 주방 앞에 걸어두었던 선대 사장님 사진 어디 갔냐고? 무당은 호통을 치듯이 다그쳤고 진호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무당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그 사진 원래대로 갖다 놔요. 그래야 맛도 돌아오고 장사도 잘 될 겁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워낙 절박했던 진호는 아버지의 사진을 원래 있던 주방 앞에 다시 걸었고요. 그 후로 놀랍게도 손님들은 다시 맛이 돌아왔다며 칭찬했고 손님도 예전만큼 많아졌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 진호의 와이프는 다시는 사진을 옮기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진호는 늘 출근과 퇴근길에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최고의 중식을 손님들에게 내놓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오늘도 진호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 중식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두 번째 이야기까지 진행을 해 봤고요.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45분에 소리나는 책방 최초 공개가 진행이 됩니다. 네. 혹시 화요일 오전 10시 45분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최초 공개에도 오늘 라이브처럼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탐정한강산 최초 공개도 기존의 이야기들과는 좀 다른 어떤 호텔에서 벌어지는 사건인데요. 조금 흥미롭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도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현우는 오랜 세월 꿈꾸던 전원주택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분야에 현우가 참가했고 공사는 차근차근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반쯤 완성되었을 때부터 이상한 냄새가 현우의 코에 자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집에 애착이 있어서 거의 매일 공사장에 나가 있는 현우였기에 그 냄새를 매일 맡다 보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꽃 냄새 같은데, 라일락 같은, 그런데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거지?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라일락 나무는 어디에도 없었고 그 냄새는 너무 진했습니다. 그리고 또 라일락이 필 계절도 아니었죠. 현우가 공사장 인부들에게 그 냄새를 물어보니 인부들은 하나같이
그 냄새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우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이거 희한하네. 현우는 그래도 꽃냄새라 참을만하다 생각하며 드디어 집을 완공했습니다. 이사까지 마친 현우에게는 계속 그 라일락 냄새가 느껴졌지만 가족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 현우는 하루하루 나름 즐겁게 살아가다가 동네 할머니에게 우연히 자신이 사는 집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집터에 원래 미친 여자가 움막을 짓고 살았는데 아저씨가 이 땅을 사는 바람에 쫓겨났지. 그 여자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런지 라일락 꽃을 움막에 잔뜩 넣어두고 살았는데 밖에 나올 땐 머리에 꽂기도 하고 안 됐어 그 여자. 할머니는 혀를 차며 현우를 지나쳐갔고 현우는 이제야 모든 비밀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현우는 어렵게 수소문해서 그 여자를 찾아봤으나 그곳을 떠난 뒤 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일락 향기가 그렇게 진하게 났던 건가? 현우는 얼굴도 모르는 그 여자를 위해서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제를 올렸습니다. 그 후로는 놀랍게도 다시는 현우의 코끝을 스치는 짙은 라일락 향기는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 오늘은 기묘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역시 기묘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밤이었습니다. 준석은 난데없는 카톡 소리에 놀라 잠을 깼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와이프의 눈치를 살피며 카톡 내용을 펼치니 웬 풍경사진이 있었습니다. 준석은 누군가 잘못 보낸 거라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또 카톡이 울리고 사진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준석 와이프 또래의 여자 사진이었습니다. 미인은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느낌의 여자였습니다. 준석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혹시 와이프가 볼까 두려워 카톡을 지우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에도 계속 그의 카톡이 울리고 알 수 없는 사진들이 계속해서 카톡에 올라왔습니다.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갈 정도였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준석은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할 일 없는 인간이 이런 장난을 쳐? 준석은 화가 난 김에 사무실 복도로 나가 상대의 카톡으로 보이스톡을 걸었습니다. 너 누구야? 누군데 왜 카톡질이야? 쏘아붙였지만 상대도 영문을 모르는 듯 했어요. 누구신데 그래요? 전 카톡한 적 없는데요. 이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이렇게 해요? 내 앞으로 보낸 사진 내가 똑같이 카톡 보낼 테니까 각오하세요. 그는 화가 나서 자신에게 온 사진을 다시 상대에게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카톡으로 상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그 사진들 모두 제 남편 폰에 있는 것들인데 어떻게 내 폰 번호로 그렇게 간지 모르겠어요. 여자의 변명에 준석은 악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준석의 카톡에 사진이 왔습니다. 또 그 여자의 번호였습니다.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준석이 화를 내며 카톡 사진을 보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셀카를 찍은 듯한 사진이었는데 몇 년 전 연락이 끊긴 친구 우영이었습니다. 이거 뭐지? 왜 우영이 사진을 그 여자가? 준석은 왠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우영이 알아요? 이우영? 준석의 질문에 여자는 자신이 우영의 와이프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준석은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예쁘지도 못나지도 않았던 수수한 외모의 착한 여자. 그리고 그 여자가 보이스톡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준석은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우영이 잘 있죠? 아니요. 지난달에 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어떻게 알아요? 준석이라고 저 몇 번 본 적 있으실 텐데. 준석의 말에 그 여자는 준석을 기억해냈고 우영이 죽기 전에 준석과 연락이 끊긴 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준석은 바로 다음날 우영의 와이프 혜련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죽은 남편이 준석 씨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런 사진을 제 폰으로 보냈나 봐요. 그 사진들 제 폰에는 아예 없는 거거든요. 혜련은 자신의 핸드폰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준석은 혜련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크게 상관없었습니다. 한때 너무나도 친했던 친구 준석의 죽음이 애달플 뿐이었습니다. 조금 신경 썼으면 다시 서로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했을 텐데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끊고 살았던 지난 시간들이 한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준석의 친구 우영은 죽은 후에도 정말 준석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고 싶어서 와이프의 폰을 이용해 준석에게 그런 카톡을 보낸 것일까요? 궁금해지네요.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고요. 역시 기묘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10년 전 큰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중상이었고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의식이 들어왔으나 팔다리가 제 맘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화장실도 제 힘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절망스러웠고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아 두렵기 그지없었습니다. 의사들은 냉랭했고 간호사들은 간혹 친절한 사람들이 있었으나 내 아픔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는 듯 했습니다. 가족들도 점점 제 상태를 비관하는 지경에 이르자 저는 성격이 안 좋아져 툭하면 신경질을 내고 간호사들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간호사들조차 제 병실에 들어오는 걸 꺼려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한 번도 못 봤던 간호사가 제 병실로 와서 제 상태를 살폈습니다. 바깥에는 눈발이 날리고 있었는데 간호사는 뜬금없이 목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 마당에 목련이 필 때쯤 퇴원하실 겁니다. 그러니 힘내세요. 이상하게도 체구가 작았음에도 그녀의 말에는 큰 힘이 있어서 저는 점점 그녀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는 저를 볼 때마다 꼭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련이 필 때쯤 퇴원하실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열심히 재활을 했고 정말 목련이 피는 봄이 되어 팔다리를 모두 움직이고 화장실도 제 마음대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한 지 근 6개월 만에 제 발로 병원 마당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간호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목련나무는 어디 있나요? 목련이요? 우리 병원에는 목련 없는데. 한 3년 전에 다 다른 수종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3년 전이요? 저는 멍한 표정이 되어 한참을 마당을 서성이다 다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들어온 다른 간호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고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 귀 아담하시고 눈 밑에 점이 있으시고 귀가 큰 그 간호사님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한 걸까요? 제 질문에 간호사는 한참이나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니 본인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머, 돌아가신 김소영 선생님 보셨구나. 무슨 영문인지 몰라 저는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돌아가셨다니요? 거의 매일 저한테 와서 힘을 주셨는데.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옅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복 받으셨네요. 김 간호사님 돌아가셨어도 영원히 우리 병원에 남아있어서 환자들에게 힘을 준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는데 정말이네요. 와, 대박이네요. 간호사는 동료들에게 얼른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는지 병실을 급히 나갔습니다. 저는 멍한 표정이 되어 중얼거렸습니다. 목련나무는 베어졌고 그 자그마한 간호사님은 돌아가셨다고? 그분의 영혼이 나한테 찾아왔다고?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난 그 후로 정말 퇴원을 했고 영혼인지 아니면 비슷한 체형의 간호사였는지 모를 그분 덕분에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진행하고,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최근 학진은 동네에 쇼핑몰이 생겨서 자주 가곤 합니다. 딱히 쇼핑할 것이 없어도 푸드코트에 가서 점심을 먹기도 하고 쇼핑몰 내의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커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불쾌한 일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어떤 사람이 자꾸 학진을 부딪히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걸음이 빨라서 뒷모습만 보였는데 허름한 옷을 입은 중년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사람 부딪히고 매너도 없이 저렇게 그냥 가냐?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쇼핑몰에 갈 때면 늘 그 남자가 그를 치고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고 판단한 학진은 그 남자를 잡기로 했습니다.
이거 요즘 이상한 녀석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설치는데 저런 녀석들도 가만두면 나중에 큰 사고 치지. 내가 잡아서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줘야겠어. 결심을 한 학진은 일부러 촉각을 곤두세우며 쇼핑몰로 향했고 드디어 그 남자가 뒤에 나타난 기척을 느꼈습니다. 왔다 왔어. 학진은 그가 자신을 치고 가기를 기다렸다가 그가 치고 가는 그 순간 그의 팔을 확 잡았습니다. 어? 그의 팔을 분명히 잡았는데 무슨 일인지 스르르 학진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거 뭐야? 학진이 놀라서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남자가 뒤돌아서서 학진에게 미소를 보였습니다. 오? 그의 얼굴에 사선으로 상처가 나 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무언가 위에서 떨어진 무거운 것에 맞은 듯한 상처였고요. 그리고 그 상처투성이의 남자는 갑자기 학진의 눈앞에서 벽으로 쑥 들어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놀란 학진은 그대로 멈춰있다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온 학진은 와이프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와이프는 그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쇼핑몰 지을 때 일하시는 분들이 사고로 죽었다고 하던데 그분들 중 하나 아닐까? 와이프의 말을 들은 학진은 갑자기 크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 정말 그런 거라면 아까 그분 아직도 쇼핑몰을 못 떠나고 있는 거네? 학진은 그 후로 쇼핑몰을 가지 않았지만 가끔 그를 부딪히고 가는 남자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싶었던 건가? 학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리나는 책방 10월 27일 라이브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까지 소리나는 책방 메인 작가 배 작가였고요. 라이브는 2주 후 금요일 밤 9시에 진행이 되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화요일 오전 10시 4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탐정 안강산 최초 공개로요. 자, 그럼 저 정말로 갈게요. 여러분, 배 작가였습니다. 바이바이.